네, 안녕하세요. 벌써 함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수 부분이 내용이 많기도 하고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함수 세 번째에서 나오는 게 배열수식이 나오네요. 배열수식이 들었을 때 생소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처음에 접근을 했을 때 다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이 배열수식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울 뿐 한 번만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배열 수식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금방 이해될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배열 수식, 대응하는 영역을 수식에 사용해서 복잡한 조건을 계산하는 수식을 배열 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배열 수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아래의 사진에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볼펜이라는 상품의 판매 금액을 구해야겠죠, 우선. 그러면 D2셀에 들어갈 수식은 B2 곱하기 C2셀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D3셀 같은 경우에는 B3셀 곱하기 C3셀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우개인 D4셀은 B4셀 곱하기 C4셀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해놓고 이것을 썸을 해주어야겠죠. 썸을 통해서 해당 부분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썸을 통해서 구할 건데요. 우선은 볼펜의 판매 금액, 그리고 연필의 판매 금액, 그리고 지우개의 판매 금액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줬어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수식인데 여기에서 배열 수식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편리해지는지 보겠습니다. 배열 수식을 이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배열 수식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수식의 배열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단가라는 이 하나의 배열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단가가 B2에서 B4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판매 수량이라는 하나의 배열을 또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판매 수량은 C2에서 C4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배열을 곱셈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 각각 대응하는 영역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합계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 배열 수식이 익숙해지면 이 배열들을 바로 인수에 사용을 해서 대응하는 영역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편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편리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무튼 아래쪽에 나오는 배열 수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배열 수식인데요. 배열 수식 작성 시에 마지막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 완성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엑셀에서 저희가 함수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는데 배열 수식 같은 경우는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완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엑셀 2021 버전에서는 엑셀 2021 버전 이후에서는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엑셀 2021 버전에서는 배열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엔터만 눌러도 결과가 산출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꼭 눌러야 되는 건 아니네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필기를 합격을 하고 실기를 풀게 될 때 배열 수식 중에 일부 문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지 않고 그냥 엔터만 누르면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필기를 공부할 때부터 배열 수식을 완성한 다음에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완성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리거든요. 아무튼 이게 시험 문제 보기에서 배열 수식은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야 된다라고 필기 보기에서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실기 시험까지 고려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열은 콤마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행은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배열이 1, 2, 3, 4가 있을 때요. 여기에 있는
이 콤마 같은 경우는 열을 구분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 2, 3, 4로 표현한 것과 동일합니다. 즉, 콤마는 열을 구분하기 때문에 1열, 2열, 3열, 4열이 되는 거죠. 이 콤마를 통해서 열을 구분을 해준 게 되고요. 다음으로 세미콜론 같은 경우에는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세미콜론, 4, 세미콜론을 주게 되면 이것은 행을 구분해줘요. 그래서 1, 2, 3, 4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한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행을 구분해주기 때문에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행을 구분해주는 게 세미콜론의 역할이 됩니다. 해당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배열 수식에 사용되는 배열 인수는 동일한 행과 열을 가져야 한다고 하네요. 즉, 배열의 형태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거는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앞서 풀었던 예제를 보게 되면 단가를 사용한 이 배열의 형태와 판매 수량을 사용한 이 배열의 형태가 동일하죠. 삼행 1열로 배열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에서 사용되는 배열 인수는 반드시 형태가 동일해야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형태가 동일하다는 말은 동일한 행과 열을 가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위에서 푼 예제를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엑셀을 통해서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볼게요. 아까 예제랑 동일하게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 볼 건데요. 여기에 는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썸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배열 1번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곱하기 두 번째 배열을 입력해주고 썸에 대한 괄호 닫고 마지막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600원이 잘 구해졌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B2에서 B4가 하나의 배열이 되고요. 그리고 C2에서 C4가 하나의 배열이 되죠. 그래서 이 배열끼리 대응되는 영역이 곱해지면서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가 잘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완성을 해줬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 수식 양 끝에 이런 중괄호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 이렇게 되구나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열 수식의 정형화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배열 수식의 정형화된 형태는 말 그대로 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개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구나라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아래쪽에 예제를 살펴볼게요. 자, 썸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할 건데요. 이 썸을 배열 수식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을 때는 썸하고 조건을 적어주고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를 적어주고 썸의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이 조건 자리에 조건 1, 조건 2가 들어가요. 그래서 썸하고 조건 1을 곱하고 조건 2를 곱하고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를 곱해서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한번 보면 썸과 if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에서 합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조건이 한 개 있을 때 sum if에 대한 괄호 열고 조건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를 닫아줍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두 개라면 이 조건 자리에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sum if에 대한 괄호 열고 조건을 지정해 주는데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곱하고 값을 구할 범위를 적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잘 이해 안 가시는 게 당연할 거예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쪽에 예제를 보고 여기 정형화된 형태를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배열함수 이해하기라고 하고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남학생의 용돈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남학생이라는 얘는 조건이 되죠. 조건이 한 개 있네요. 그리고 용돈 합계라는 것은 값을 구할 범위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식을 한번 보면 썸하고 여기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B2셀에서 B7셀까지 배열로 지정하고 이 친구가 남이면 이라는 하나의 조건이 되고 여기 뒤에 나오는 게 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적어보자고요. B2에서 B7셀까지 남자인지를 비교해 볼게요. 김이수 학생은 남자죠. 그러면 true가 출력될 거예요. true는 t로 적을게요. 그리고 도상민 학생은 여자이기 때문에 f, 김준호 f, t, t, f 이렇게 지정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가 D2에서 D7셀이죠. 이거 두 개를 곱해서 합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500원과 true를 곱하게 되면 500원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true는 1로 인식을 하고요. false는 0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700원 곱하기 false를 하면 그냥 0원이죠. 800원 곱하기 false 0원. 1000원 곱하기 true를 하면 1000원이 나오게 되고 400원 곱하기 true를 하면 400원. 그리고 200원 곱하기 false를 하면 0원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김희수 학생과 이수빈 학생, 김우철 학생, 결국 남학생의 용돈의 합계만 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것을 한번 썸과 if를 이용해서 풀이를 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sum, if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조건 1번, 그리고 여기가 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것은 위에보다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자, sum, if에 대한 괄호 열고 B2에서 B7셀 성별이 남자일 때 D2에서 D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일 때 이 값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um if 함수를 통해서도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실 거라 생각하고 보기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남학생이고 성이 김씨인 이번엔 조건이 두 개네요. 남학생이 조건 1번, 성이 김씨라는 게 조건 2번이네요. 그리고 용돈 합계면 용돈이 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네요. 그쵸? 아래쪽에 정답을 한번 볼게요. sum B2에서 B7셀이 남자인지에 대한 조건 1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left 함수가 사용됐네요. 자, 이름에서 A2에서 A7셀까지 지정을 하고 첫 번째 거를 추출해서 그게 김인지 비교를 해주네요. 이게 조건 2번이 되죠. 이 left 함수에서도 배열을 이용해서 쉽게 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곱했는데요. 이거를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표에 적어 볼게요. 자, 김희수 학생은 남자죠. 그러면 true. 그리고 여자 false, false, true, true, false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A2에서 7셀까지 하나를 추출해서 그게 성이 김씨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김희수 학생은 성이 김씨니까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가 되겠네요. 그쵸? 이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곱하게 되면 true 곱하기 true,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러면 true, f 곱하기 f는 false, f 곱하기 t는 0 곱하기 1이니까 false, t 곱하기 false도 false, t 곱하기 t는 true, false 곱하기 false는 false가 됩니다. 이거랑 그리고 이 값을 구할 범위인 D2에서 D7셀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true인 애들만 곱해지니까 500원과 400원만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이 김씨이고 성별이 남자인 친구들의 용돈의 합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셨을까요? 그래서 조건 1번과 조건 2번,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조건을 곱해서 배열 수식을 구하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sum과 if 함수를 이용하면 동일합니다. 자, if는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sum, if에 대한 괄호
그리고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곱해서 하나의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를 지정해 주게 되면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 닫고 그렇게 되면 이 조건이 참일 때만 값을 구할 범위가 적용이 될 거니까 sum과 if 함수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앞서 정형화가 된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자, 합계를 보게 되면 sum 함수를 이용하면 조건이 한 개일 때는 sum을 이용해서 조건 곱하기 값을 구할 범위,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조건 1번과 2번을 곱하고 값을 구할 범위를 곱해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sum과 if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게 되면 sum if 조건 적어주고요.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를 적어주고요.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이 조건 자리에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곱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합계를 이해했으면 개수를 이해하는 건 쉽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번엔 개수입니다. 개수 같은 경우에는 sum if, count if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참일 때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즉 개수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김이서, 남이서, 김로이, 김이라는 4명의 학생이 있다 쳐볼게요. 근데 조건이 성이 김씨인 친구들이에요. 그럼 true, false, true, true겠죠. 곱하기 1을 하면 결국 얘가 1이고 0이고 1이고 1이 되는데 이거를 합계를 구하게 되면 결국 이게 개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값을 구할 범위에 1을 곱해줌으로써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조건이 두 개일 때도 똑같습니다. 조건 1번과 조건 2번 그리고 1을 곱해서 개수를 구해주는 거고요. sum if 함수에서는 sum 그리고 if에 대한 괄호 열고 조건이 참일 때 1을 주는 거죠. 이 조건 자리에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조건 1번, 조건 2번을 하고 이게 참일 때 1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count 함수를 통해서 구하게 되면요. count if를 주게 됩니다. count if를 주게 되는데 조건이 주어지고 조건이 참일 때 1을 줌으로써 개수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조건 1번, 조건 2번을 곱해서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거를 엑셀에서 한 번만 간단하게 더 살펴보고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학습을 해볼게요. 자, 아까랑 동일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남학생 용돈의 합계를 구할 건데요. 자, 조건이 하나죠. 이번엔 썸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는 sum. 조건 하나 적어줄게요. B2에서 B7셀까지가 남자일 때 조건 1번을 적어줬고요.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가 용돈이죠. 용돈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게 조건이 되고 값을 구할 범위가 되는 거죠. 한번 엔터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렇게 됐을 때 1,900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sum과 if를 통해서 구해볼게요. 자, sum, if에 대한 괄호 열고 조건 1번 조건을 지정해 줄게요. B2에서 B7쓸까지가 남자이면 조건을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참일 때 값을 구할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B2에서 B7셀까지 지정을 해주고요.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를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조건이 두 개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동일하게 sum일 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는 sum 조건에 대한 괄호 열게요. 조건 1번 일단 남학생 성별이 남학생 그리고 조건 1번에 대한 괄호를 닫고요. 조건 2번에 대한 괄호를 열고 이번에는 이제 성을 구해야 되죠. left 함수를 통해서 A2에서 A7셀까지 하나를 추출해서 이 친구가 김이 되는 거죠.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곱해주고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인 용돈을 지정을 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이번에는 sum과 if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sum, if 조건을 지정해 줄 건데요. 조건 1번에 대한 괄호를 먼저 열고 남학생 B에서 B7이 남학생이고 조건 1번에 대한 괄호 닫고 조건 2번에 대한 괄호 열고 left 이름에서 첫 번째를 추출해서 이게 성이 김씨인 학생인 조건 2번을 지정해 줬습니다.
이 조건 두 개가 다 참일 때 구할 범위가 용돈이죠. 용돈의 범위를 지정해주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 닫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조건 1번, 이 부분이 조건 2번, 이 부분이 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네요. 그쵸?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답을 구해봤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래 시트에서 D2에서 D5 영역을 선택한 후 배열 수식으로 한 번의 금액을 구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이때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정답이 눈에 보이시나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 수량과 단가를 곱해야 되는데 곱하려고 하면 B2에서 B5셀의 하나의 배열과 C2셀과 C5셀을 곱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sum product 함수가 나왔는데요. 이 함수는 이제 배열 수식으로 사용하는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 4번은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sum product 함수가 어떤 건지 정도는 알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데요. 자, sum product 함수는 배열 1과 배열 2가 주어지면 배열에서 대응하는 요소를 곱하고 그 곱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가 sum product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um product라고 하고 B2에서 B5셀과 C2셀에서 C5셀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이 대응하는 요소들을 곱한 다음에 이 곱한 것의 합계를 구해준 함수가 sum product 함수가 되겠죠. 네, 아무튼 1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엑셀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D2에서 D5셀까지 영역을 선택한 후에 자, B2에서 B5셀까지 범위를 지정해주고 곱하기 C2에서 C5셀까지 범위를 곱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각 대응되는 영역을 곱해서 구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작성한 수식으로 결과값이 다른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한 번씩 풀어볼게요. 자, 보기 1번 A1에서 A3셀까지 범위 지정하고 B1에서 B3셀까지 범위 지정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합을 구하면 1과 30을 곱하면 30, 2와 20을 곱하면 40, 3과 10을 곱하면 30 이것들의 합을 구해주는 거니까 답이 100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쵸? 보기 1번에서는 100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기 2번과 보기 3번이 나왔는데요. 우선 답을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번에 정답은 3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배열 수식에서 앞서 배열의 형태가 사용하는 배열의 형태가 동일해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배열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말이 즉 동일한 행과 동일한 열을 가진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보기 2번을 보게 되면 세미콜론을 통해서 하나의 배열이 주어져 있네요. A1에서 A3셀의 하나의 배열과 그리고 세미콜론을 통해서 30, 20, 10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배열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동일하죠. 그쵸? 1, 2, 3, 30, 20, 10 배열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보기 2번은 100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될 거예요. 하지만 보기 3번을 보게 되면 순말을 통해서 구분을 하면 30, 20, 10 이렇게 표현이 되죠. 하지만 위에는 1, 2, 3이잖아요. 이 배열과 이 배열의 형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 수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예요.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해당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은 아래쪽에 나오는 배열 수식에 사용되는 배열 인수는 형태가 동일해야 한다를 아는지를 묻는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시트에서 I2에서 I5 영역에 어떤 배열 수식을 사용하여 지점별 총 대출 금액을 구하였다고 하네요. 지점이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대출 금액의 합계. 그러면 대출 금액이 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네요. 그쵸? 대출 금액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열 수식의 정형화된 형태 중에 이 합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우선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 정답이랑 별개로 저희가 이 문제를 통해 배열 수식을 직접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썸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는 썸 조건이 주어져야겠죠. 조금 구분하기 쉽게 조건에 대해서 괄호를 열어주겠습니다. 자, 조건은 이 지점이 조건이 될 거니 이 해당 배열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여기 i2셀에 수식을 적은 다음에 채우기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표시를 통해서 고정되는 위치는 잘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지점 D2에서 D14 영역은 채우기 드래그를 하더라도 고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달러를 통해서 고정을 해줄 거고요. D2에서 D14셀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 지점이 어디랑 같을 때? 여기랑 같을 때죠. H2셀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대로 적어줘도 되고요. 저는 열 앞에 달러 표시를 통해서 일단 열은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2행은 내려가면서 3행이니까 경기랑 비교하면서 잘 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조건 1번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가 대출 금액이 되죠. 이 대출 금액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의 범위가 E2에서 E14까지가 되죠. 그리고 대출 금액도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범위는 고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달러 표시를 통해서 구해줬습니다. 이렇게 썸을 통해서 구해봤고요. 여기서 보면 이게 조건이 되고 여기가 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에는 썸과 if 함수를 통해서 구해볼게요. 자, 는 sum, if에 대한 괄호 열고 조건을 적어줘야겠죠? D2에서 D14 영역은 H2에 해당할 때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 닫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조건이 되고 여기가 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답은 4번이에요. 보게 되면 썸과 if를 통해서 수식을 구했네요. 여기 조건 1번이 조건을 적어 주었고요. 여기가 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0은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되는데요. 이 조건에 맞지 않을 때는 0을 주는 거죠. 어차피 0은 더하나 안 더하나 뭐 합계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뭐 적어도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한 번만 같이 풀이를 해보고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엑셀에서 풀이를 해보게 되면요.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저희는 썸과 if 함수를 통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점을 범위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이 범위는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F4를 통해서 고정을 해줬고요. 는 해당 지점 H2셀을 지정해 줄게요. 행은 내려가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행에는 달러 표시를 안 해주고요. 그리고 콤마, 조건 지정 다 해줬고 값을 구할 범위인 대출 금액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되죠.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Ctrl Shift Enter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우기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경기 대출 금액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조건이 되죠. 해당 지점에서 H3셀과 맞는지 비교를 했고요. 값을 구할 범위는 고정된 주소로 여기 해당 범위가 잘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각 부서마다 직위별로 종합 점수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네요. 다음 중 B17셀 해당 셀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게 되면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부장, 과장, 대리에 따른 직위에 대한 조건이 있고, 그리고 영업부, 총무부, 홍보부에 따른 부서명에 따른 합계를 구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죠. 직위가 일치하고
부서명이 일치하는 직원의 종합 점수 합계를 구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배열함수의 정형화된 형태에서 합계에 입각해서 풀이를 하면 되겠는데요. 우선 해당 문제도 보기랑 상관없이 저희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썸을 통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썸에 대한 괄호 열고 조건 1에 대한 괄호를 열겠습니다. 우선 부서명을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부서명의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부서명 해당 범위는 고정이 돼야겠죠. 달러 표시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A2셀부터 A13셀까지가 될 거고요. 는 어디랑 같아야 되죠? 여기 B17셀이기 때문에 영어부니까 A17셀과 같아야겠네요. A17셀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행 단위로 내려가야 되죠? 열은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달러를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되면 조건 1번에 대해서 범위 지정이 다 되었고요. 곱하기 조건 2번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조건 2번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리고 직위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졌으므로 직위에 대한 범위를 적어줄게요. B2에서 B13셀은 주소가 여기가 되겠죠. B16셀이 되는데 이번에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열 단위로 바뀌게 되죠. 이 행은 고정이 되는 게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됐을 때 B16셀인데 이 행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C16셀과 비교해야 되고 D16셀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달러 표시를 행 앞에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조건은 다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인 종합 점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곱하기 E 2에서 E 13까지 해서 썸에 대한 괄호 닫고 대괄호 닫아주면 풀이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여기가 조건 1번이 되겠고 여기가 조건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um if 함수로 한번 저희가 풀이를 해볼게요. sum과 if 함수를 통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sum 그리고 if 적어주고요. if에 대한 괄호를 열고 조건 1번 지정해 줄게요. 조건 1번에 대한 괄호를 열고 여기 해당 내용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A2에서 A13셀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조건 2번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이 조건이 참일 때 값을 구할 범위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 2에서 이 13까지 적어주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 닫고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조건 1번이 될 거고 여기가 조건 2번, 여기가 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 정답은 3번이죠. sum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풀었네요. 여기 조건 1번, 조건 2번,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 잘 구해진 게 보기 3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달러 표시를 어디에 해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행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A10에만 달러 표시로 고정을 해주고 행은 바뀌도록 해줬고요. 여기 부장, 과장, 대리는 열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행은 고정이 되죠. 그래서 행 앞에 달러 표시를 해줬고요. 여기서 가면서 B16셀, C16셀, D16셀과 비교가 될 수 있게 달러 표시를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도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며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국적별 영화 장르의 편수, 편수라고 하면 개수겠죠? 편수를 계산하기 위해 B12셀에 작성해야 할 배열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우선 배열 함수의 정형화된 형태에서 개수에 입각해서 풀이를 해야겠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썸을 이용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썸 함수만 이용해서 개수를 구해 볼 건데요. 자, 조건에 대한 괄호를 열고요. 이 국적에 대한 조건과 장르에 대한 조건 두 가지가 있죠. 자, 조건 1번은 국적에 대한 조건이 있고요. 조건 2번, 국적에 대한 조건이 있네요. 자, 우선은 국적에 대한 조건을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국적은 D3에서 D9셀까지가 국적이 되네요. 자, 해당 범위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고정돼야 되는 범위니까 달러 표시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D2셀에서 D9셀까지는 어디랑 같아야 되죠? 여기 한국이니까 A에 12셀을 적어줍니다. 여기서 국적 같은 경우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행 단위로 변경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행 앞에는 달러 표시를 해주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장르죠. 그럼 범위가 이 셀부터 장르면 여기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셀부터 이 두 셀까지 어디랑 비교해야 되죠? 자, 여기입니다. B11셀이 되겠네요. 그쵸? 이 조건 사이에 곱하기를 해주고요. 여기에 보면 열 앞에 달러 표시를 해주지 않았는데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BCD 이렇게 열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열 앞에는 달러 표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썸을 이용해서 배열 수식의 개수를 구해봤습니다. 여기 1은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썸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썸과 if 함수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적어볼게요. 자, 썸에 대한 괄호 열고 if에 대한 괄호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건 1번이 되고 조건 2번이 되죠. 여기 괄호 열고 조건 1번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 열고 조건 2번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조건을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1을 적어주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썸에 대한 괄호 닫고 풀면 썸과 if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면 동일하죠. count if에 대한 괄호 열고 동일하게 조건 1번, 조건 2번, 그리고 해당 조건이 참일 때 개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이를 적어주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count에 대한 괄호 닫고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서 답은 3번이다라고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count와 average 함수는 if 없이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보기 3번을 한번 볼게요. 보기 3번을 보게 되면 count 조건 1번을 곱하고 조건 2번을 곱하잖아요. 만약에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곱해서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0, 1, 0, 1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카운트를 하게 되면 카운트가 뭐였어요?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0마저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개수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는 반드시 카운트와 if를 같이 사용을 해서 풀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에버리지 함수 같은 경우도 동일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이 있으면 용돈이 이렇다고 한번 해봅시다. 남학생 용돈의 평균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에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조건에 맞지 않는 거는 0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평균은 남학생 용돈은 300원 더하기 100원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 되지만 if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 개수인 4개로 나누기 때문에 적절한 평균이 산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버리지와 카운트는 if 없이 배열 수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고요.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카운트랑 에버리지의 함수는 if 없이 배열 수식을 사용할 수 없구나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래 워크시트의 C3에서 C15 영역을 이용하여 출신 지역별로 인원수를 구하려고 하네요. 자,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출신 지역별로니까 조건이 한 개가 있네요. 그쵸? 이 출신 지역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G3셀에 수식을 작성한 뒤 이제 복사할 때 G3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배열 수식의 개수를 떠올리면 되겠죠?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실제 기출문제에서 답이 나왔을 땐 2번이 답이었고요. 현재는 1번 풀이로 해도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MS 오피스 2021 버전에서는 엔터만 입력을 해줘도 답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기 2번에처럼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수식을 구하지 않더라도 해당 경우에서는 엔터만 쳐도 답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기가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학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우선 답은 2번인데요. 보게 되면 조건이 한 개일 때 개수를 구하는 거고 함수는 sum과 if를 이용해서 풀이를 했네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sum 괄호 열고 if에 대한 괄호 열고요. 조건 1번 적어줘야겠죠? 조건 헷갈리지 않게 조건에 대한 괄호 열어주겠습니다. 자, 출신 지역이 C3에서 C15 영역이고 해당 범위는 고정돼야 되죠. C3에서 C15열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이 친구가 여기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것과 동일해야 되죠. 그러면 left 함수를 사용해서 두 글자를 추출해 주겠습니다. F3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행 단위로 내려가면서 행이 바뀌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행에는 달러 표시를 해주지 않았고요. 여기서 두 글자를 추출한 것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에 대한 괄호 닫아주고요. 개수기 때문에 1을 적어주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 닫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21 버전, 즉 2024년 이후 시험부터는 1, 2번 둘 다 정답으로 인정되겠네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기 전에 관련된 함수를 먼저 살펴보고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left라는 함수가 나오네요. 자, left라는 함수는 문자를 여기 문자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해주는 함수가 left 함수가 돼요. 자, 그러면 얼마나 반복하냐? 여기 인수로 주어진 k만큼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left에 문자 위치에 a가 주어지고 k 자리에 반복할 횟수 3이 주어진다고 하면 a가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left 함수고요. 다음으로 frequency 함수가 있습니다. frequency 함수는 빈도를 구해주는 함수인데요. 자, frequency 함수입니다. 정해진 범위에서 해당 구간에 속하는 빈도수를 구해주는 게 바로 frequency 함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1부터 100까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구간을 1에서 20, 20에서 40 이렇게 구간을 나눈 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80부터 100까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 데이터가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구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해진 범위에서 해당 구간에 속하는 빈도수를 구해주는 게 바로 프리퀀시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함수는 조금 특이한 특징이 있는 함수인데 배열 함수로 배열 수식의 형태로 사용을 해야만 하는 함수가 프리퀀시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함수는 결과를 얻을 곳에 범위를 지정한 후 사용을 해요. 즉 어떤 시트가 있을 때 자, 문제의 그림을 보게 되면 저희가 F3에서 F6 영역에 답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답을 구하려는 영역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해야 하는 함수가 프리퀀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한 특징이 있는 함수고요. 해당 내용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배열 수식을 사용할 때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답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리퀀시 함수인데 실제로 실기 시험을 칠 때 프리퀀시 함수가 종종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프리퀀시 함수를 입력을 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 해당 배열 수식은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경우는 엔터를 치되 어떤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야 된다고 하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답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배열 수식을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완성을 한다고 기억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아래 워크시트에서 매출액을 이용하여 매출 구간별 빈도수라고 하면 프리퀀시 함수가 사용이 되겠네요. F3에서 F6 영역에 계산한 후 그 값만큼 별표를 반복하여 어떤 문자를 반복하는 거는 left 함수가 사용이 되겠죠.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이를 위한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우선 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보기 4번을 보게 되면 우선 빈도수를 구하기 위해서 프리퀀시라고 함수를 적어주고요. 범위를 적어 주어야겠죠. 여기에서 범위는 매출액이 있는 곳이 범위가 될 거고요. 원 데이터가 있는 곳이 범위가 되죠. 그래서 B3에서 B9까지 영역이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구간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때 매출 구간이 0에서 50, 51에서 100, 101에서 200 이렇게 구간이 주어져 있는데 구간의 위치를 지정할 때는 구간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 즉 구간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범위로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에서 이 6까지를 구간으로 지정을 해 주어야 해요. 자, 선생님, 왜 그런가요? 라고 하시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함수가 엑셀에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요, 기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함수에서 범위를 지정하는 것도 알겠고 구간을 지정하는 것도 알겠는데 구간을 지정할 때는 구간의 오른쪽에 있는 거, 구간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범위 지정한다는 내용은 그냥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리퀀시를 통해서 빈도를 구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left 함수를 통해서 별표를 반복해주면 되겠죠. 별표 문자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프리퀀시로 구한 부분이 left 함수에서 k 빈도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에 left에 대한 괄호 닫아주고 마지막 중괄호까지 닫아주게 되면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7번 관련해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7번의 문제를 풀이하는 것을 엑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할 때 해당 범위를 지정해서 풀이를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는이라고 적어주고요. 여기에서 프리퀀시 함수를 적어주고요.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줘야겠죠. 데이터 범위를 해당 범위로 지정해주고 콤마 구간을 지정해줘야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구간을 지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해당 빈도수가 알맞게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데이터가 있는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을 설정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빈도수에 맞게 이제 별표로 표시를 해주어야 하잖아요. 여기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자, left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별표를 입력하고 뒤에 left에 대한 괄호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구간에서 빈도수에 맞게 별표가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아까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네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매출액을 이용해서 매출 구간별 빈도수를 구하려고 하네요. 이를 위한 배열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문자를 반복하는 랩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을 잘 지정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풀기 전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9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정말 배울 수식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하나가 나왔네요. 그래도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형태는 모두 동일해요. 데이터베이스의 D 약자가 들어가고 나머지 함수명이 들어오는데요. dsum, daverage, dcoun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dsum이면 합계를 구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형태가 다 동일한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사용 형태는 d하고 함수명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범위가 들어가고 열 번호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당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열에서 dsum이라고 하면 합계를 구해주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F2셀에 소속이 영업 일부인 얘가 조건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소속이 영업 일부인 총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보기 1번을 보게 되면 이 su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A1에서 C15까지 해서 범위가 지정되어 있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죠. 자, 범위 A1셀에서 C15까지 범위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의 합계죠. 그러면 저희가 구해야 될 곳은 매출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3열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럼 지금 지정해 준 게 열번호가 되고요. 그리고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을 지정할 때는 이 필드명과 같이 묶어서 조건을 지정해줘요. 이렇게 조건을 지정을 해줍니다. 선생님 왜 그러냐라고 물으신다면 엑셀을 만드신 분께 물어봐야 된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함수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시간을 투자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조건은 E1에서 E2까지 해서 이렇게 조건을 지정해주고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열 번호를 지정할 때요. 이렇게 이제 열 번호 1열, 2열, 3열에서 숫자로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필드명을 입력해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보기 2번에 나와 있네요. 자, C1셀이라고 지정을 해줬죠. C1셀이라고. 그러면 총 매출액이라는 필드명을 입력해 준 거죠. 그렇게 필드명을 입력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열 번호는 숫자로 지정해도 되고 필드명을 지정해도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은 보기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그쵸? 자, 우선 답은 4번입니다. 자, 왜 4번일까요? 저희가 앞서 SUMIF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안 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보시면 돼요. 암튼 SUMIF 함수는 조건 범위를 적어주고 그리고 조건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합계 범위를 적어서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셀들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였었는데요. 왜 4번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조건이 소속이 어디냐가 조건이 되죠. 그러면 조건 범위가 어디가 되겠어요? 해당 범위가 조건이 되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러면 B2에서 B15 영역이 조건이 됩니다. 노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자, 다시 적어볼게요. B2에서 B15 영역이 조건이 되죠. 해당 영역이 조건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조건은 뭐예요? 영업 일부죠. 그래서 영업 일부를 지정을 해줍니다. 조건 E2 그리고 합계 범위는 매출액이 되겠죠? 그러면 C2에서 C15까지 합계 범위를 구해서 보기 3번을 답으로 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보시다시피 범위를 지정할 때 이 필드 이름이 나오도록 범위 지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을 줄 때도
필드명과 함께 같이 주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9번 문제에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이 형태는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어서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부서별 인원수네요. 그러면 배열 수식에서 개수에 해당하죠. 인원수, 부서별 인원수면 조건은 몇 개예요? 조건은 한 개죠. 조건이 한 개인데 개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함수의 정형화된 형태에서 이 개수를 떠올리셔야겠죠. 우선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사실 해당 문제는 풀이를 안 보고도 풀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배열 수식 형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중괄호가 나오면 10번이 오답이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암튼 이번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배열 수식 형태로 사용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기 3번, 4번을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자,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sum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했네요. 그쵸? 조건은 C3에서 C9 영역, 부서명과 해당 영역이 같은지를 체크해서 sum을 통해서 개수를 구한 형태가 되겠고요. 보기 3번은 sum과 if, 보기 4번은 count와 if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는 형태가 되었었습니다. 암튼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난이도가 커말 시험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즉, 해당 문제를 이해하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배열 수식을 여러 문제 풀고 마지막에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함수까지 공부를 했는데 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굉장히 머리에 쥐가 날 것 같다는 걸 너무 잘 이해해요. 하지만 이 11번 문제마저 이해한다면 과감히 커말 1급 필기시험에는 아주 가까워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튼 저랑 한번 11번 같이 풀어볼게요. 우선 11번 문제 풀기 전에 저희가 매치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저희가 앞서 매치 함수는 한번 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매치 함수는 이제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였죠. 예를 들어서 3을 찾으려고 하는데 2, 3, 4, 5라는 범위가 있을 때 3이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3이 두 번째에 위치하죠. 이렇게 찾을 값을 해당 범위에서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매치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배울 때 k가 0일 때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 그리고 k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유사한 값이라고 배웠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게요. 자, k가 0일 때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값을 찾을 건데 이 해당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는 k는 1을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자, 오름차순이 뭐였어요? 2, 3, 4, 5 같은 게 오름차순이죠. 갈수록 올라가는 거. 범위가 내림차순일 때는 K는 마이너스 1을 사용해 줍니다. 자,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범위가 5, 4, 3, 2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이었습니다. 해당 범위가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K가 달라져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11번 문제 푸는데 꽤 어려움 없습니다. 자, 한번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단가표를 이용하여 여기 단가표가 있죠. 단가표를 이용하여 단가를 배열수식으로 계산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 표를 이용해서 해당 단가를 계산하려고 해요. 다음 중 C2셀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인덱스랑 매치 함수가 사용되어 있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일 때는 99% 인덱스가 밖에 사용이 돼요. 인덱스가 밖에 사용이 돼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인덱스 함수 저희가 앞서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인덱스 함수는 어떤 범위가 있고 해당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번호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번호에 일치하는 값을 구해주는 게 인덱스 함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인덱스 범위를 지정해 줘야겠죠. 여기서 범위는 어디가 되겠어요? 자, 해당 범위에서 가져올 거예요.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달러로 묶어 줄 거고요. B12셀부터 D13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행번호와 열번호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행번호를 먼저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이 행번호를 저희가 지정해 볼게요. 행번호는 보니까 허브차가 1행이 되고 녹차이면 2행이 되는 거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행번호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여기 행번호에 위치하는 것은 매치를 통해서 상대 위치를 구해줄 거예요. 자, 매치. 허브 차이냐, 녹 차이냐 이기 때문에 A 2셀을 통해서 상대 위치를 구할게요. 자, A 2셀이고요. 어디에서 상대 위치를 구하죠? 여기에서 구하죠. 그래서 A 12셀부터 해당 범위는 고정돼야 되니까 달러로 묶어줬습니다. A 13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허브 차이냐, 녹 차이냐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0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허브 차이면 1행에서 찾을 거고 녹 차이면 2행에서 찾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열번호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이 해당 열번호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매치 함수라고 적어주고요. 제 수량에 따라서 열이 바뀌네요. 그쵸? 그러면 수량을 지정해 줄게요. 수량 B2셀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수량의 범위는 해당 범위가 수량의 범위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B10에서 D10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런데 수량이 딱 맞지 않죠. 해당 범위에서 어떤 유사한 값에 의해서 상대 위치가 정해질 텐데 그러면 K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적어줘야 돼요. 그쵸? 근데 범위가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죠? 그러면 1을 지정해서 풀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풀 때는 해당 범위를 지정해주고 이 매치값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구해줘도 답은 1번이라고 구할 수 있었던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석으로 한번 다 같이 풀이를 해봤습니다. 이 11번까지 이해하셨으면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저도 마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저희가 방금 매치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이 매치 함수는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줬고 정확히 일치할 때는 K는 0을 사용해줬고 범위 유사한 값을 구할 때 범위가 오름차순이면 1을 지정해주고 범위가 내림차순이면 마이너스 1을 지정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배웠던 거고요. 저희가 앞서 배웠을 때 XLOOKUP처럼 이 엑셀 2021 버전부터 XMatch라는 함수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XMatch 함수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XMatch 함수는 매치 함수와 유사하지만 어떤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검색 방법이 추가가 됩니다. X매치 함수 볼까요? 자, X매치 함수입니다. 어떤 찾을 값 범위 주어지는 건 다 동일하고요. K가 주어지는데요. K가 여기 일치 옵션에 돼요. 그러면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는 동일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주면 어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 경우 다음 작은 항목을 반환해주고 1을 지정해주면 다음 큰 항목을 반환해줘요. 아까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해당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같은 경우는 정렬이 안 되어 있어도 답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저희 기존의 매치 함수 같은 경우는 K는 1이나 마이너스 1을 지정해 주려고 하면 범위가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X매치 함수는 그냥 마이너스 1을 지정해주면 작은 항목, 1을 지정해주면 큰 항목을 반환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를 주면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검색 방법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해당 검색 방법을 보게 되면 1일 때는 첫 번째 항목부터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지막 항목부터 검색을 수행을 하고요. 2랑 마이너스 2는 앞서 배웠던 XLOOKUP 함수와 동일하게 그냥 이진 검색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진 검색은 여러 가지 검색 방법이 있어요. 이진 검색뿐만 아니라 검색하는 방법은 컴퓨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진 검색이 조금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2나 마이너스 2를 쓰면 이진 검색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매치 함수는 매치 함수랑 동일하게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와일드 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뭐 어떤 검색 방법이 추가된 함수다. 이 정도 눈에 익히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파트의 수업을 마칠 건데요. 함수가 정말 엑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수 1번, 2번, 3번에서 배웠던 부분을 차근차근 복습을 해가면서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어느새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